애초에 시작을 왜 했느냐면 언택트 시대 우리가 처음에 컨택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죠. 왜냐하면 어딘가 연결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컨택트와 관계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언택트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나 보다, 뒤집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보니까 언택트가 아니라 어떤 택트에서 온택트의 개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컨택트, 언택트, 온택트. 이 개념으로 지금 전환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답을 얻기보다는 책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책 30권 정도를 우리가 한번 접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출세하고 싶다면 이런 사람을 반드시 곁에 두어라.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붙잡아라. 그것이 뭐냐면 직언하는 사람, 나한테 쓴소리하는 사람, 이 사람을 반드시 옆에 두어라. 보통은 이제 배우자들이 직언을 하죠. 그죠? 배우자들이 직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 사는 사람들은 직언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뭐 싫은 소리 해서 욕먹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뭐 듣기 좋은 소리, 입에 발린 소리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언을 해라 이 이야기고, 이세민하고 유진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이세민의 형을 보고 유진이라는 사람이 형 보고 저 이세민이를 죽여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죽을지 모른다. 이 이야기를 태자 때 계속합니다. 그런데 형이 어떻게 내가 내 동생을 죽이냐 이래서 안 죽였죠. 결국에 이제 이세민이 형을 죽이고 임금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때 이세민을 죽이라고 조언을 했던 유진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는 뭐 자기가 죽이라고 했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당연히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는다. 하라는 대로 했다면 하라는 대로 했다면 당신 형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직언을 하죠. 당연히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있는 그 유징을 결국 책사로 고용을 해서 그 이세민이 이제 이렇게 엄청난 치적을 쌓았는데 이렇게 활용했다는 얘기. 그리고 누군가 직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역사책을 읽고 있거든. 그 사람을 반드시 곁에 두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이야기냐. 우리 인류의 역사를 10,000년 정도로 보죠. 이 10,000년 정도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 뭐다? 반복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사책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옆에 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는 사람을 옆에 둬라.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을 곁에 둬라.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어떤 시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곁에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독서예요. 그래서 독서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 네 가지를 얻어낼 수 있죠. 그렇죠. 책을 읽으면 책이 나보고 직언을 합니다. 너는 잘하나 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직언을 듣고 역사 당연히 그 안에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여행,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하죠. 우리가 굉장히 그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시력이 좋아야 한다라고 해요. 시력. 그 다음에 시야가 좋아야 한다고 하죠. 시야. 그리고 시각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시를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곧잘 하게 되는데요. 시력, 그러니까 뭔가 2.0과 1.0은 다르죠.
시야 이거는 스코프입니다. 스코프. 범위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뭐 30도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스코프가. 어떤 사람은 360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도 있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된다 이 이야기죠. 보는 각도가 앞면만 보면서 그게 다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뒤만 거꾸로 보면서 그걸 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제 시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인사이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찰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사실은 가지기 위해서 직원도 듣고 역사책도 읽고 뭐 여행도 다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이 책이라는 것 하나로 단번에 해결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읽어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으니 어떻게 해라? 이런 과정에 참여해서 책을 좀 접해보자. 뭐 이렇게 시작이 됐던 과정이었다. 오늘 좀 사족이 긴데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자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대로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책이 지금 여기 14번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정이 이제 30번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돈의 속성, 맹자, 사마이, 결국 이기는 사마이. 여러분들 제갈공명이 이겼습니까? 사마이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제갈공명은 결국에는 승자가 되지 못했죠. 결국 그 시대를 평정한 사람은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죠. 우리는 그 사람이 대단한 양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 독계다 8단어, 관점 디자인, 장자, 리더를 위한 인문학, 군주론, 정의론, 자유론, 말의 내공, 담론, 삶의 정도, 에이트, 그리고 침묵의 봄.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중에서 한두 권은 최근에 나온 책들로 좀 대체를 할 생각인데 뭐이 정도를 가지고 다음 2기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에 1기 과정 하신 분들은 뭐 별도 등록 안 하시더라도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기 과정에 새로 오신 분들은 등록 절차를 이렇게 걸쳐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책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남은 자는 강한 자도 가장 현명한 자도 아닌 변화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계속 그런 말 했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자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변화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구 역사를 한 40억 년 정도 보자고요. 45억 년 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생물체가 살기 시작한 것을 대략 한 10억 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그 속에서 우리 인류의 뭐 역사를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뭐 그 위에까지 쭉 잡아서 해도 뭐 100만 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간은 10,000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긴 세월을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생존했는 것보다는 지구상에 생물체가 살아있었던 기간이 훨씬 깁니다. 때문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간보다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동식물이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동식물은 뭘 못했다? 글을 못 썼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글을 써놨는지도 우리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지도. 그죠? 어찌됐건 동식물은 글을 안 써놨고 인간들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이라는 걸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똑똑한 척 하지만 실제로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동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훨씬 더 깊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살아남는 방법은 인간에게 물어야 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 동식물, 지구촌에 현재까지 살아있는 동식물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왜 지금 현재 인간은 어느 누구도 뭐 100년, 200년을 이렇게 살아서 생존하는 사람은 없죠. 물론 종을 번식시키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롤로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1300만에서 140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113%인 230만 종만 인류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대략 87%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모르고 있다. 그러니 그 생물들이 어떠한
능력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생존해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하니까 아주 미미한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인류세 즉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난 20에서 30만 년 동안의 시기, 이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겨우 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이 지금까지 생존해 온 어떤 전략들, 이것을 경영과 접목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뭐가 될 수 있다? 경영 전략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등장했던 이유를 써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어떻게 이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농업혁명에 기반한, 그 다음에 지식혁명, 그리고 상상력, 그리고 협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구를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분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소통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뭐죠? 미완성된 상태, 미성숙된 상태로 태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한두 시간만 하면 벌쩍벌쩍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인간은 10년이 넘어가도록 자기 혼자서는 아무 짓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미완된 모습이라는 거죠. 미완됐으니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갖은 소통의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국엔 여러 가지 상상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뭐 문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아이가 재롱 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가 똥을 싸면 기저귀에 아주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똥을 싸서 시원하기 때문에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똥을 싸놓고 엄마 앞에 미소를 지어줘야 엄마가 화를 안 내고 똥을 닦아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그 아이가 가지는 생존의 소통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뭐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방글방글 웃어주는 것은 엄마하고 소통을 함으로 해서 엄마가 나에게 화 안 내고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통의 방법들이 그 아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맥락의 이야기인 것이죠. 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부러 웃어주고 뭐 일부러 칭찬하고 하는 것들도 다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들이라고 보면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요. 빨간색으로 된 글씨를 우리 늦바랑 김 원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포식자의 실수는? 네, 포식자의 실수는 한 끼 굶는 것으로 끝나지만 피식자의 실수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식자는 힘이 세거나 큰 개체보다 어리거나 늙은 개체, 병든 개체, 무리에서 떨어진 개체 또는 식물 등 쉽게 피할 수 있는 먹이를 먼저 선택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식자의 실수는 한 끼 굶는 것으로 끝나지만 피식자, 먹히는 놈의 실수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죠? 그러니까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그 실감이 나죠. 이것이 전혀 왜곡됨이 없이 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존재하는 영역이 자연의 세계죠.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 어떻게 그네들은 자기의 목숨을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먼저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사자도 굶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일단 사자의 생존 전략을 한번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일단 숫사자들끼리 서로 이제 경쟁을 하죠. 암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1등을 한, 그러니까 그 무리를 탈취한 숫사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존의 숫사자의 새끼를 다 죽여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까지는 전임 대통령이 있었던 그 사자들 중에 그 사자에 의해서 태어난 사자들 새끼를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새끼 사자가 엄마 젖을 빨고 있는 한 그 암사자는 발정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를 죽여버려야 바로 암사자가 발정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숫사자들을 새끼들을 다 죽여버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그 무리 안에 있는 암사자들이 동시에 임신을 하죠. 동시에 임신을 하면 새끼들도 동시에 놓게 됩니다. 동시 출산이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공동 양육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암사자가 젖이 좀 부족하면 저 암사자의 엄마의 젖을 먹을 수도 있고 공동으로 이렇게 양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사자가 15분 간격 짝짓기를 하는데 하루 최대 50회씩 한다고 하고요. 짝짓기를 하고 새끼의 생존율은 약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종족을 번식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은 뭐냐면 공동 협력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사자의 생존 전략은 협력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사자가 집단 사냥을 하면 사자 사냥 성공률이 100% 가까이 되는데 단독으로 사냥을 나가면 18%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사자도 굶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 강의는 저한테는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 들어 계실 텐데 사자가 어떻다? 500m 이상을 뛰지 못한다. 왜 그렇다? 500m 이상을 뛰면 숨이 차서 죽어버린다. 그러면 저 넓은 초원에서 500m밖에 뛰지 못한다라는 점은 사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핸디캡이다. 그죠? 엄청난 단점인 것이죠. 그 넓은 초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지금도 사자는 밀림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 책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봐 드리면 얼룩말이 경험칙상으로 이 사자가 500m밖에 못 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안다 그랬죠? 할아버지 얼룩말이 뭐 한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제 저기 풀 뜯어먹으러 갔다가 사자한테 걸렸는데 죽을 뻔했다. 근데 도망을 막 가는데 사자가 요까지 쫓아오더니 그 뒤로는 나를 안 쫓아오더라. 그 이야기를 아마도 했을 것이고 아버지 얼룩말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그 진짜입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한번 해봐라 뭐. 근데 조심해라 안 그러면 뒤진다 뭐 이래 됐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 얼룩말이 또 테스트를 해봤을 것이고 결국 사자가 일정한 거리 이상을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룩말이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되는가 하면 500m를 사자보다만 빨리 뛴다면 죽지 않는다. 즉 도망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사자의 사냥률이 떨어지니까 사냥 성공률이 사자들이 고민을 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했다? 이런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이죠. 사자가 집단으로 일정한 거리만큼만 서로 나누어서 뛰고 정확한 지점에 매복해 있음으로 해서 그 얼룩말을 사냥하는 집단 사냥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자는 밀림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은 뭐죠? 사자는 철저하게 집단 사냥이라는 것, 즉 공동생활이라는 것, 협력이라는 것을 생존의 전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과연 우리 개인들도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뭐가 되겠다? 말씀드리지만 결국 협력해야 되죠. 어떻게 협력해야 되죠? 가까운 사람들하고 협력하시고 특히나 가족들과 협력하시고 이건 여기 보면 데이터가 책에 한국에서 평균 상위 10%의 행복한 사람들은 하루에 72%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보내고
하위 10%의 불행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52%다라고 해요. 미국인은 혼자 있는 시간에 비해 같이 있는 시간이 65%로 2배나 많지만 불행한 사람은 그 반대다. 즉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가 낳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죠? 그게 바로 어르신들의 고독이죠, 고독. 그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해서 생겨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가 사실 고민인데, 이런 전략들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 흡혈 박쥐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19가 이 박쥐가 만들어낸 병이기 때문에 박쥐 이야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흡혈 박쥐는 굶는 것에 아주 취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틀을 연달아 굶으면 굶어 죽고 만다 그러죠. 그래서 얘들도 뭘 하는가 하면 협력 전략을 써서 피를 충분히 섭취해 온 박쥐가 굶주린 박쥐에게 피를 나눠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생존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피를 나누어서 섭취를 했더니 연간 사망률이 24%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피를 나누지 않으면 82%까지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를 나누어 먹으니까 생존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6%가 되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피 같은 게 뭐예요? 돈이죠. 피 같은 돈 이러잖아요. 피 같은 돈. 우리가 돈을 좀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그죠? 우리 김진철 선생님이 월드비전에 계신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돈이 좀 남아서 주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생존 확률이 어떻게 된다? 생존 확률이 76%까지 올라간다. 근데 혼자 먹겠다고 피를 나눠 먹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82%가 된다. 사망률이. 그러니까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비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자, 우리 막 여름 되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생물이 뭐예요? 파리죠, 파리. 오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파리한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그래도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그래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파리 이게 죽여도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막 홍키파로 막 화학전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하루에 50에서 150개의 알을 평생 6번에서 9회 정도 낳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것이 뭐냐면 파리 암컷은 몸속에 수정란을 정자를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파리가 정자를 주면 그 정자를 몸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자기 스스로 자가 수정을 해가지고 계속 알을 놓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4월에서 8월까지 파리 한 쌍이 보통 1억 9천만 마리. 좀 놀라보세요. 이게 1억 9천만 마리 파리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리채로 하루에 뭐 한 20마리, 30마리 잡아가지고는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여도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나 인공수정 기법들을 이용해서 조만간 아이를 대량으로 생산할 날이 멀지 않았다. 즉 파리에게서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머리 좋고 잘생기고 좋은 유전자의 정자를 채취해서 그것을 불특정인들에게 무기명으로 수정시킬 수 있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아마도 호모데우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 호모데우스를 할 때 했던 겁니다. 자, 모기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사람을 많이 죽인 순서로 호랑이가 많이 죽였을까요? 전쟁이 많이 죽였을까요? 아니면
뱀이 많이 죽였을까요? 개가 많이 죽였을까요? 놀랍게도 모기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습게 보고 있는 모기가 우리 사람들을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까불고 있을 것들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가장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위가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게 2등이고요. 모기가 가장 많이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뱀이 그 다음에 많이 죽였고, 개가 사람을 4번째로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파리가 5등. 그러니까 이게 물리고 물리는 서로 간의 복수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막 모기 인정사정 없이 다 죽이고, 모기도 인간을 가장 인정사정 없이 죽이고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모기가 사람 피를 뽑을 때 쓰는 기술을 한번 소개를 해놨는데 아주 재밌어요. 침의 끝으로 모세혈관을 찾고 10개에서 20개 미세한 이를 사용해서 상대 피부 깊숙이 침을 찌른대요. 그런데 침을 딱 찌르는 그 순간 바로 직전에 이 히루딘이라고 하는 혈액 응고 방지제 플러스 마취제가 투입이 된대요. 모기가 우리 피부에 딱 붙으면 침을 꼽기 직전에 마취제를 바로 분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기가 내 피를 뽑는지를 모른답니다. 그 상태에서 피를 쫙 흡입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개발된 주사기가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무통 주사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요즘 많이 이렇게 시술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데 요즘 이게 아이들 막 이 병원 가면 이렇게 주사 놓으려고 하면 막 울잖아요. 바늘 들어가니까. 근데 바늘을 안 넣죠. 안 넣고 갖다 대면 그냥 주사가 놔지는 이런 기술들이 바로 이 모기가 침을 찌르는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 등으로 생존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흰허리 독수리도 아주 재밌는데요. 재밌다기보다는 잔인하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흰허리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반드시 알 2개를 놓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알이 두 번째 알보다 부화가 3일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3일 먼저 큰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알이 부화가 되면 어미가 그 첫 번째 아들에게 두 번째 동생을 무조건 쪼아서 무자비하게 쪼아서 죽이는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큰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작은 아들을 일종 실습용 교보제로 사용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험악한 세상을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라는 이야기도 이 책에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집에 이제 자제분들 2명씩 이렇게 키워보면 기본적으로 형제 간에 이렇게 경쟁 구조가 생겨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약간의 그 경쟁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회피하거나 차단하려고 하는 행위가 과연 옳으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인간의 야생성을 근본적으로 좀 떨어뜨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다음에 이제 펭귄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펭귄 이야기 한번 볼까요? 날지 못하고 잠수에 유리하도록 뼛속이 가득 차 있답니다. 골 비있나 이런 이야기 들으시죠? 골 비있나. 그러니까 뼈속이 텅텅 비으면 골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뼈속이 좀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펭귄은 뼈속이 아래 뭐가 꽉 차 있대. 왜? 그래야 어떻게 한다? 잠수에 유리하다는 거죠. 물속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천적이 남쪽으로 이동한 겨울에 알을 낳고 천적이 다 떠난 뒤에 겨울에 알을 넣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품는 장면들이 이제 허들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새끼를 독립시키기 전까지 품 안에 놓고 보호를 하는데 이 4개월 겨울 동안에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데 요때 요게 중요합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암컷은 사냥을 나가고 수컷 혼자서 그 알을 발등에 올려놓고
그 알을 부화될 때까지 지켜내는데 어떤 놈은 졸다가 떨어뜨려서 깨는 놈도 있고 별놈 다 있겠죠. 예, 갔다 오면 이제 반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여자 암컷은 뭐 사냥을 다니고 순놈이 요걸 키운다라는 이야기 한번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코이라는 잉어 이야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이. 예. 이 코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이라는 잉어는 수족관에서 키우면 10cm만 큰다고 그래요. 연못에서 키우면 20에서 30cm까지 크고요. 강에서 키우면 1m까지 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곧잘 교육할 때 우리 집 아이가, 우리 자녀가,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 강에서 키우면 1m까지 클 사람인데 수족관, 집에서 부모의 사이즈로 가두어 놓고 키우려고 하다 보니 10cm밖에 못 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곧잘 우리가 비유적으로 할 때 이 코이라는 잉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도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코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우리가 알아보면 또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나방 이야기가 나와요. 나방인데 이게 보면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유럽 도시에 유독히 어두운 색, 검정색 나방이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봤더니 대기가 오염이 되면서 도시 전체가 회색이 되니까 나방 입장에서는 동네가 온통 회색인데 그 흰색을 띠고 있으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회색에 가깝게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의 확률을 높여가는 방법들을 쓰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지금 환경이 어떻느냐, 그것에 맞춰서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측면으로 본다고 보면 우리가 환경을 뭐 깨끗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윤리적이거나 또는 도덕적인 측면들이 잘 이렇게 존중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딱 맞는 예제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도 뭐 우리 저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참고로 토끼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교토삼굴이라고 하는 건데 맹상군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맹상군이 식객만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와서 밥 먹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토론이나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3,000명 가까이 되죠. 이제 이때 풍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풍환. 이 사람이 이제 그 식객 중에 한 사람인데 뭐 옛날 같으면 제자백가라고 해서 이제 돈 많고 부잣집에 가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 어드바이스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운이 좋으면 공자처럼 이렇게 발탁돼 가지고 벼슬도 한 자리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제자백가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이 풍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허름한 차림에 남루한 차림으로 이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그 자기 집에 아주 구석진 방을 한 칸 내줍니다. 이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 풍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지내는가 싶어서 이 맹상군이 이렇게 자기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봤더니 뭐 소일거리를 하면서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본다고 푸념을 막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군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뭐 실력이 좀 있나 싶어서 조금 이렇게 대우를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풍한이라는 사람 고향에다가 쌀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해요, 맹상군이. 그랬더니 이제 이 풍한이 이제 이 맹상군에게 충성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맹상군이 풍한에게 일정한 이 역할을 하나 맡겨봅니다. 그 역할이 뭐였느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맹상군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나면 그걸 제때제때 이자를 안 갚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자를 빨리 받아와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는 이자 돈을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돈을 안 받아오고는 그 사람들을 채무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죠? 차용증을 달라고 해서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맹상군한테 오니까 맹상군이 뭐라 그래? 돈 받아왔냐? 이래 물으니까 아니 돈 안 받아왔습니다. 어디 왜 뭐 했냐? 이랬더니 그 차용증 달라고 해서 다 불질러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가 찰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때 마침 이 맹상군이 재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예. 물러나니까 그때 채무를 탕감받았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맹상군이 이렇게 가는 길에 연도에 나와서 환호를 하고 환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인심을 얻어 놓는 겁니다. 인심. 이것이 첫 번째 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놓고는 해나라에 가서 해나라 왕에게 맹상군 저 사람이 이번에 왕자리 재상 자리에서 잘렸으니까 니네 나라에서 모시고 가라. 데려다 쓰면 괜찮은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놓고는 맹상군한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해나라 왕이 혹시 당신 보고 벼슬 한 자리 준다고 연락이 오거든 절대로 안 한다고 해라. 이렇게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죠. 와, 맹상군 저 사람은 해나라에서 왕이 벼슬 한 자리 준다고 해도 저길 안 간다고 했다더라. 이 소문이 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심을 얻게 하고 또 의리를 지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 나라 임금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놈이 실제로 실력이 있는 모양이다 이래 싶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사람을 재상으로 세우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그래 놓고는 이 풍한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맹상군 당신의 땅에다가 제 나라 황실에 종묘를 지으라고 해라. 그 땅과 비용을 네가 다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 조상님 묘가 있는 묘 주인 땅을 헌납한 사람을 나중에라도 처벌하거나 배신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토 삼굴이라고 해서 토끼도 도망갈 구멍을 저렇게 늑대 대피용, 매 대피용, 곰 대피용 이렇게 세 개를 파놓는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토끼도 굴을 세 개를 파는데 나는 지금 굴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나는 굴이 몇 개 있는지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시간이 45분이네요. 자, 상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상어는 굉장히 포식자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이 바다 속에도 늙은 물고기들, 죽은 물고기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 속에도. 그것들을 그냥 가만두면 썩어서 굉장히 부패해가지고 바다가 오염될 것이 뻔하죠. 그런데 상어가 다니면서 그 부상당한 동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청소부 역할을 해준답니다. 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우리는 무서운 존재로 알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바다의 환경을 깨끗하게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죠? 내 주변에 상어 같은 존재들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그 존재가 상어 같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나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지금 우리 국가적 리더분들이 굉장히 한번 새겨볼 만한 그런 이야기인 듯해요. 자, 다음에 이제 하루살이 이야기를 해보면 약 3억 년
때부터 있었다 그래 하루살이가. 예, 그래서 성충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 살지만 유충 상태로는 1, 2년을 산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성충이 된 하루살이가 뭘 하느냐 이틀 동안 유일하게 짝짓기하고 번식하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왜 네가 하루밖에 못 산다면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뭐 다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들 뭐 그동안 못했던 거 한다고 하고 이렇게 다들 거짓말 치지만 사실은 실제로 우리 인간이 이틀밖에 못 산다면 우리도 하루살이처럼 짝짓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교미에 집중하기 위해서 입도 퇴화시켜버리고 음식 섭취조차도 안 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뭐예요? 입도 퇴화시켜버리고 음식 섭취도 안 하고 오로지 그것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살이의 생리라 그러고 해질녘이 되면 일제히 교미를 시작해서 천적이 새라 그랬어요. 새가 와가지고 쪼아먹으니까 새들이 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알을 놓는다 그러죠. 한 마리가 보통 4,000개 정도 알을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을 알이 유충 상태로 있다가 이제 하루살이가 되면 그렇게 이틀 살고 요 행위를 3억 년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 얼굴 표정들이 뭐 저걸 굳이 뭐 우리가 뭐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자, 늑대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늑대. 늑대도 아까 사자처럼 집단 사냥으로 자신보다 10배 정도가 더 큰 동물들도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기다렸다가 술록에 한 무리가 생기면 그것이 사냥권 안에 들어오면 그걸 포위망을 만들고 내복을 했다가 술록이 잠을 자는 시간에 일제히 공격을 해서 사냥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 퇴로를 반드시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포위를 해서 몰살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퇴로를 일정하게 열어준 상태에서 사냥을 한다는 거죠. 이 방법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징기스칸의 전략이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퇴로를 열어두지 않으면 쥐가 뭐죠? 고양이를 물거든요. 쥐가. 그러니까 퇴로를 조금은 열어준 상태에서 몰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을 확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놈들이 도망을 가서 또 번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도 치어들은 잡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망을 가서 도망간 놈들이 아무래도 머리도 좋고 좀 번식력도 좋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놈들이 또 새롭게 번식을 하도록 할 어떤 이런 지혜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지금 그 어떤 교육 쪽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이야기가 어디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겠다를 아마 바로바로 캐치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부하 직원을 컨트롤을 할 때도 일정하게 퇴로를 열어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적당한 수준에서의 퇴로를 확보해 준 상태에서 어떤 이 교육이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강력한 저항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늑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죠. 이야기는 뭐 제가 그 여러 번 드렸었는데 말씀을 뻐꾸기하고 뱁새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하여간 제가 들을 때마다 굉장히 그 저 스스로 이 저를 돌아보게 해요. 아시는 대로 뻐꾸기라는 놈이 뱁새라는 놈에게 탕난을 하죠. 탕난. 이걸 탕난이라고 위탁하다 할 때 탁자죠. 그래서 탕난한다 그래서. 뱁새가 알을 놓을 때쯤 되면 뻐꾸기가 숨어 있다가 뱁새가 알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가서 지 알을 거기다 놓죠.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요 자리 있죠. 여기 보면 여기 큰 게 여기 지금 뻐꾸기 알이고요. 작은 게 이게 뱁새 알이에요. 뱁새가 알 2개를 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에 몰래 가서 이 뻐꾸기 알을 놓고 가죠. 그리고는 지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뱁새 이 얼빵한 게
갔다 와가지고는 GR이 2개인지 3개인지도 안 세어봤는가 보죠. 이게 GR인 줄 알고 이걸 품어요. 품으면 이상하게도 여기 보시면 이 뻐꾸기 알이 뱁새 알보다 먼저 깨어납니다. 이렇게 부화가 보통 우리 병아리가 21일 만에 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뻐꾸기 알 같으면 보통 한 18일 만에 부화가 되는 거죠. 먼저 이렇게 깨어납니다. 그러면 요 놈이 무슨 짓을 하는가 보면 여기 보면 뒷발질을 해가지고 뒷발질 여기 있는 뱁새 알을 바깥으로 밀어내버려요. 둥지 바깥으로. 그럼 요 뱁새 알이 밑에 떨어져 가지고 여기 이제 후라이가 돼 있겠죠. 부화가 되지 못한 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뱁새는 이 새끼가 지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를 이렇게 날라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커버리면 씨는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끼가 엄마보다 더 큰 거죠. 이 상황이 됐을 때 이 뻐꾸기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둥지를 떠나버리죠. 미련 없이.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탕난의 운명. 자, 여기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돼요. 따라해 보세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알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알은 뻐꾸기 알인가 뱁새 알인가? 뻐꾸기 뻐꾸기 알인가 뱁새 뱁새 알인가? 여러분들이 아침밥 먹고 열심히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책을 읽고 뭔가에 도전을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알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품고 있는 알이 내 알인지 남의 알인지 이걸 묻는 겁니다. 남의 알을 내 알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사실은 가만 들여다보면 거의 90% 이상이 내 알을 품고 산다기보다는 남의 알을 품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탕난의 운명을 살지 않아야 된다. 내 알을 내가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꿈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남의 꿈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그것을 내 꿈이라고 위로하고 포장한 채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뻐꾸기하고 뱁새 이야기를 곧잘 한다. 클로버가 왜 행운의 클로버가 됐는지는 다들 아시죠? 나폴레옹이 말의 안장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밑에 바닥에 땅에 네잎 클로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따려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순간 총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잎 클로버를 우리가 행운의 어떤 행운이라는 어떤 이 네이밍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세잎 클로버의 꽃말이 뭐죠? 행복. 그게 행운이라는 거죠. 행운이 아니고 행복. 그래서 우리는 행운을 얻기 위하여 행복을 짓밟죠.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제 이 클로버 이야기도 우리가 곧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곤충 이야기도 여기 보면 나오는데 곤충이 앞으로 미래 식량 자원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만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볼게요. 소의 체중을 1kg 늘리려면 10kg의 사료가 필요하대요. 돼지는 5kg, 닭은 2.5kg의 사료가 필요한데 귀뚜라미는 1.7kg만 먹으면 10kg이 된대요. 지난번 우리가 추계전환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프리카의 시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과연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한계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굶주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고기를 먹으려고 대들면 지구가 살아남겠느냐 이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일리가 있죠. 지금은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어떤 식량 전체 중에 그걸 우리같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독점해서 먹고요. 일부 사람들이 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잘 살게 됐을 때 동남아시아가 잘 살게 됐을 때
걔네들도 우리처럼 고기를 먹으려고 들 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처럼 먹을 거고 걔들도 그렇게 먹으려고 치면 과연 그 많은 식량을 누가 공급할 거냐에 퀘션 마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업기술의 발달이라는 것과 대체 식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곤충이 우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비쿠냐라고 하는 낙타 종류인데 얘는 어디에 사는가 하면 포식자들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의 아주 높은 지대에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의 아주 고지대에서 살아버린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는 뭐예요? 누가 못 쫓아와요? 뭐 사자나 치타나 이런 것들이 못 쫓아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생활의 방식인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 총균세 우리가 책 읽었잖아요, 이번에. 총균세에서 결국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죠? 답이? 이 부동산 문제였죠, 부동산 문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느냐의 문제였잖아요. 농사를 짓는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총균세를 가질 수 있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사는 사람은 총균세를 가질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 성장이나 성공 또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 환경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환경 결정론이 비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낙타과의 비큐나가 나는 누구 때문에 도망다니는 삶을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열악하지만 그놈들이 아예 오지 못하는 곳에 살아버리겠다라는 전략을 선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놓고 대비를 좀 해본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환경을 직장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환경을 어떤 교육의 분위기 이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어디에 살 거냐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만약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사는 게 나는 싫다 이러면 어디 가서 살면 됩니까? 시골 가서 사시면 되죠. 대도시에 살면서 경쟁을 안 하고 살려고 맘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쟁하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에 농촌이나 어촌 이런 데 가서 호박 한 10포기 심어놓고 뭐 호박 따먹고 이래 살면 되죠. 그럼 그건 경쟁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도해지 사는 이상은 방법이 없다.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비쿠냐가 선택한 전략을 그죠? 뭐 우리가 뭐 책을 몇 권씩 읽어야 그런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전마처럼 그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가젤 이야기도 있고 한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 깨구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깨구리. 전략이 있는 놈은 울지 않는다. 이분이 써놓은 책에 아주 그 부제가 그럴싸하잖아요. 여기 보면 깨구리 암놈은 수컷의 울음소리를 듣고 짝짓기 상대를 선택한다 그래요. 울음소리가 어때야 되는가 하면 크고 낮아야 된다. 이게 크고 낮은 게 뭡니까? 김 원장님, 이게 크고 낮다는 게 뭐 어떤 게 크고 낮은 거예요? 자신감? 아니, 나는 이게 소리가 큰 건 뭐고 낮은 건 뭐예요? 이게 뭐가 무슨 소리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중저음에 뭐 이런 거 같죠. 남자도 왜 중저음의 목소리를 내면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저음의 목소리로 깨굴깨굴 짖는 놈을 암놈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천적에게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혼신을 다해서 깨구리는 순놈이 운다 그래요. 왜냐면 막 짖으면 그 뱀이 소리를 듣고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큰 소리로 우는 수컷 옆에 작은 수컷이 가만히 숨어 있는답니다. 근데 자신보다 만약에 소리가 2배 이상 크잖아요. 그러면 울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답니다. 알아서 기는 거죠. 이걸 알아서 기인다 그러죠. 알아서 기인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암놈이 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위에다가 정자를 확 뿌려버리면 이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숨어있던 수컷이 암놈이 온다 싶으면 지가 버뜩 먼저 이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지가 번식을 하는데 이렇게 우위를 차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있는 놈은 뭐다?
어떤 놈은 쇠가 빠지게 울고 있고 그 소리 듣고 암놈이 찾아오면 그 숨어 있다가 잽싸게 정자를 살포해서 이렇게 가로채는 놈도 있고 뭐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 우리 사람들도 그런 거 같죠? 그래서 레밍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레밍 딜레마. 레밍 딜레마가 레밍이라는 게 일종의 쥐예요, 쥐. 근데 이 쥐가 일정하게 개체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아주 습관적으로 집단 자살을 시도해요. 집단으로 벼락으로 낭떠러지로 저렇게 뛰어내려서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동물이 레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한동안 그 레밍 딜레마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개가 많이 되었더랬습니다. 왜 이게 소개가 되었느냐 하면 우리 인간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다 어느 날 왠지 모르게 막 뛰어요. 어딘가를 향해서. 직장 생활할 때 막 뛰어다니지 않으셨어요? 아침밥 먹으면 막 뛰어가고요. 저녁 되면 막 뛰어왔다가 또 아침 되면 막 뛰어가고 이렇게 살잖아요. 막 그렇게 살더니 갑자기 딱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이 레밍이 집단 자살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저 집단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데 세 번째 뛰어가는 쥐가 앞에 뛰어가는 쥐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왜 뛰냐? 왜 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놈이 뭐라고 했겠어요? 몰라. 뭐 앞에 놈 뛰니까 나도 뛰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지점에 가니까 벼락으로 떨어져 죽더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이유도 모른 채 막 뛰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아씨 그때 물어볼 걸 이러면서 죽잖아요. 그죠? 앞에 놈한테 물어볼 걸, 뭐 나는 왜 뛰는지 뒤로 빠져가지고 한번 지켜볼 걸,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레밍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고찰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왜 뛰는지 알고 뛰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놈이 뛰니까 뛰는 것이고, 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게 한참 그 자기개발 서적에서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그런 책이죠. 자, 연어 이야기들은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니까요. 자, 여기 보면 공존의 전략이라고 해서 이 남아메리카의 TT 원숭이는 영장류 중에 암컷은 젖만 주고 수컷이 양육을 담당하는데 수컷이 훨씬 더 오래 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보통 닭이나 오리 이런 것들이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나 원숭이는 암컷이 더 오래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다? 양육을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TT 원숭이는 뭐다? 수컷이 양육을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TT 원숭이는 수컷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결국 양육을 담당하는 존재가 훨씬 더 오래 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뭐예요? 아직 이제 애 키우고 이러신 분들은 양육을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애를 네가 키워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양육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양육할 때 아편과 같은 이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화학 성분이 분비가 된다고요. 그래서 훨씬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예일대에서 9년간 7,000명을 연구를 해봤는데 주위 사람들하고 원만하고 남을 돕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망률이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에 뭐다? 공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우리가 했던 이 협력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개미, 뭐 잘 아시는 대로 이타주의가 굉장히 강한, 여기 보면 그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로 의사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짝짓기 준비를 마친 여왕 개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랑의 페로몬을 분비하면 숫개미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고 상대방 공격을 할 때 침투 전략과 합동 전략을 병행시킨다. 그래서 공격 상대를 바로 물지 않고 몸 깊숙이 침투해서 뭐 연쇄적으로 무는 집단 공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야기고, 수방대책의 1인자라고 합니다. 혹시 안전교육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 수방대책, 개미가 가지는 수방대책을 가지고 안전교육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거미 이야기를 읽으면 좀 남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요. 프랑스 사람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무엇이 가장 무서우냐고. 그랬더니 뱀, 현기증, 거미, 쥐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거미를 의외로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거미들이 짝짓기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거미들이 짝짓기를 하면서 암놈이 순놈을 짝짓기 하는 순간 잡아먹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짝짓기를 하겠어, 그죠? 이게 짝짓기 하면서 이 순놈을 잡아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순놈들이 또 꾀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선물을 잔뜩 준답니다. 선물을 짝짓기 하기 직전에. 그럼 이 암컷이 그 선물 포장지 뜯는다고 정신이 없대요. 그때 버떡 이제 짝짓기를 하고 도망을 가는 이런 방법들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여기서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선물을 좀 많이 이렇게 하시면 죽음을 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이 사마귀도 그런다. 사마귀도 짝짓기를 할 때 암놈이 순놈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수컷을 잡아먹어서 그 힘으로 자식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 됐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한동안 이 거미지자하고 이게 거미지자예요. 거미지자. 이거는 매미선자입니다. 매미선. 중간에 있는 것은 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충자인데 거미충자입니다. 거미충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벌레충자입니다. 요게 벌레라는 뜻이죠. 벌레충자에 여기 알지자죠. 뭔가를 아는 벌레다라는 뜻이죠. 요게 이게 지자, 거미지자. 요놈은 벌레충자에 의로울 의자죠. 의로움을 아는 벌레 이 뜻입니다. 요게 개미충자예요. 개미충자. 요새 중간에 있는 요놈이 매미 있잖아요. 매미선자입니다. 그래서 벌레인데 단순한 벌레. 요 이야기를 이어령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가 하면 아주 재밌게 푸십니다. 어떻게 푸는가 하면 이렇게 풀어요. 여기에 있는 이 거미죠. 거미.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 이게 1차 산업혁명시대 때의 사람의 사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살죠. 땀을 빨빨 흘리면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말똥구리 하나 굴려다가 이렇게 가다가 뭐 재수 없으면 소가 밟는 발에 밟혀 죽기도 하고, 그죠? 뭐 어떤 날은 뭐 누가 옆집 애가 오줌 쌌는데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개미가. 그러니까 개미의 삶이라는 게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이 매미한테 지게 되죠. 노래 잘하고 재능을 가지고 뭐 탤런트적 소질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요새 인기가 좋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매미처럼 그냥 나무에 붙어가지고 소리나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매미가 그래서 이걸 이제 버전 2.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2차 산업혁명 시대, 3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를 알지자의 벌레충자니까 뭔가를 아는 동물, 아는 벌레다 이 뜻이죠. 안다. 뭘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네트워크의 파워. 그 다음에 이게 뭐죠? 플랫폼이죠. 거미줄만 쳐놓으면 거기에 잠자리도 날라붙고 나방도 날라붙고 뭐 그냥 붙자니면 가서 놀다가 가서 그거 먹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미줄을 쳐놓고 가만히 있다가 걸려든 것을 먹어치우는 이게 이제 거미라고 해서 이게 뭔가를 아는 놈이다 이래서 가지고 그 수천 년 전에 만든 한자인데도 그런 의미를 넣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미래형 인재는 거미 시자의 인재다. 그래서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플랫폼 비즈니스. 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잘 한번 되씹어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뭐 말을 장황하게 하는 거 지겹잖아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들 왜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느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 건 100년을 단어 3개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잖아요. 여기 지금까지 우리는 개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매미의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거미의 삶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됩니다. 이걸로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수렴돼 버리는 이런
것이 어쩌면 통찰력이고 지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다들 생각해 보시니까. 나는 지금 이 개미처럼 삽니까? 매미처럼 삽니까? 아니면 거미처럼 삽니까? 그래서 암만 생각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타조, 하늘을 포기하고 덩치를 키운 조류임에도 날지 못하고 하늘을 포기하고 육지 정착하자 몸무게가 늘어날 수 있는 달콤한 선물. 대신에 달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라고 해요. 그게 하늘을 포기한 대가였다. 최대한 멀리 보기 위해서 다리와 목을 길게 만들었다. 그래서 2.4m까지 높다 그러고요. 아래 지름이 15cm로 다른 동물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껍데기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타조증후군이라고도 하고 꿩증후군이라고도 하죠. 꿩도 그렇기도 한데 타조도 그런데 어떤 위험이 닥치면 머리를 이렇게 땅바닥에다 쳐박고는 내가 피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죠. 어떤 막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이 오면 눈 질끈 감아버리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조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꿩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목을 길게 만들고 멀리 보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나는 걸 포기해서 땅을 차지했으니까 땅에서 먹을 게 많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날지 않아도 되니까 살이 찝니다. 날지 않아도 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죠? 대신에 달리기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속도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늘을 나는 걸 포기하고 땅에 살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체중이 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속도를 내야 된다. 속도를.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소개.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 몇 분 계신데 그 컨셉 자체가 이렇습니다. 책을 읽지 말고 듣자. 그게 제 컨셉이에요. 그래서 책을 들어보고 맛있겠거든. 그때 읽자. 이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책들은 제가 요약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굳이 여기서 뭐 더 깊이 읽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요. 근데 막 곱씹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또 다시 읽어 보시는 것이 좋겠고 이런 컨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어떤 분들은 한 20분이나 30분만 좀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저도 그게 편하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사실 책 한 권을 너무 날로 먹는 거잖아요. 날로 먹어도 너무 많이 날로 먹는다.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안 하고 1시간 한 1, 20분 정도 합니다. 그 시간 정도 이렇게 들으시고 좀 관심이 가는 책들은 반드시 구입해서 좀 읽으셔야 돼요. 그냥 듣고만 말면 너무 가벼워질 수 있다. 중국의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뿌리를 심어 놓으면 3년까지는 싹이 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게 다 죽었나 싶어서 땅을 막 파디벼 엎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째가 되면 30cm 정도 싹이 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놈이 안 커요 또.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진짜 싹이 나다 죽었는가 싶어서 땅을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걸 참고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씩 큰다 그러죠. 그래서 6주 만에 15m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또는 내가 지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동기부여를 할 때 이 모소대나무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을 어쩌면 나도 모소대나무일런지 모른다. 내가 지금 올해 4년째인지 모른다. 올해만 넘어가면 내년부터 하루에 30cm씩 클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 나도 알아. 이건 다 필요 없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가 나의 삶에다가 적용시켜내고 묻혀내는 능력이 훨씬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갈대가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갈대가 이렇게 휘청거린다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하셨나요? 저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바람에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곧잘 할 때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안 부러지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갈대가 보통 이렇게 물이 있는 이런 강가나 이런 데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홍수가 지거나 이러면 물이 한번 이렇게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휩쓸렸을 때 부러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게 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물에 견디려고 이렇게 자기 몸 자체가 이렇게 유연하게 형성되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이 갈대처럼 약간 유연한 어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고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좀 유연해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가진 기존의 생각을 곤고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생각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책을 읽는 것은 어떻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독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자기의 고착화된 논리를 전개할 때 그것의 백데이터로 나보다 훌륭한 누군가도 그 말을 했더라. 그러니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자, 이제 2기 과정 안내 간단하게 좀 드리고 서로 대화를 조금씩만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화를 발표를 안 하시고 싶으신 분은 또 나가지 마시고 다른 분들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시는 분은 굳이 안 시키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2기 과정은 1기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1기 과정은 그때 제가 비용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그것도 좀 부담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그냥 매월 월 한 2만 원 정도만 내시고 참여를 하시는 걸. 그 돈도 안 받으면 좋겠는데 그 돈 지금 이 숫자 있는 대로 다 세도 제가 그걸로 뭐 돈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교육의 효과는 언제 가장 높으냐? 돈을 많이 냈을 때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이 왜 공부를 잘하느냐? 학비가 비싸서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기 S전자 직원들 S전자의 사내 강사들 강의 역량 향상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오늘 지금 동탄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네들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니네 돈 낸 사람 있나? 하니까 아무도 안 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잘하고 싶나? 돈 내라.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돈을 몇백만 원을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내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정도 수준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대신에 2기 때는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해 가지고요. 이것을 제가 저희 창직역량개발원의 LMS 시스템에다 얹어서 그것을 재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정도 되는 양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지금 김현정 차장님이 엄청나게 애를 써주셨어요.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것도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기 때부터. 그러니까 시간 되면 빠지지 말고 오셔서 들으시고 재수강하면 된다. 그냥 온라인으로 들으면 된다. 이 생각 때문에 결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석을 하시는 분은 결석한 페널티를 받으시고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하는 일들이 제가 너무 이게 에너지 낭비가 심해서 그건 다음 2기 때는 안 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 시간에 좀 바쁘셔도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제가 한자로 뭐라고 써놨느냐면 독서, 의지, 환경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독서는 의지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의지. 의지의 문제입니까?
저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책을 읽어야 좋다라는 것에 대한, 그래서 나도 책을 읽어봐야지라는 의지는 다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현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그 환경에 나를 놓아놓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도 이 책을 만약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려고 치면요, 모르긴 몰라도 뭐 빨리 읽으신다 해도 2, 3일은 걸릴 테고요. 아마 천천히 읽으시는 분은 뭐 다 읽기가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좋든 싫든 1시간 반 앉아 계시면 이렇든 저렇든 요약은 되시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환경을 선택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과정에 이렇게 인발부 하셔서 그냥 자기를 거기다 놓아두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책은 다음 2기 때 책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에 가면 굉장히 뭐예요? 서양 철학 이래가지고 무게감 있게 다루는 책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군주론, 정의론, 자유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장자, 맹자. 장자, 맹자 하면 거의 노자, 장자 되고 맹자는 공자, 맹자 되니까 거의 그쪽을 전부 다 쭉 한번 다 훑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 다음 주부터 시작이니까 이렇게 한번 참여하실 분들은 소개해 주시고, 다음 주는 부의 속성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부의 속성. 그래서 지금 그 돈과 부와 관계된 책 중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 바로 김승호 회장님의 부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거의 그 400만 불짜리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불과 2,500불을 주고 사들일 수 있었고, 어떻게 무일푼으로 남의 집 가게를 그냥 넘겨받을 수 있었는지, 돈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벌어내는지, 여기에 대한 살아있는 지혜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를 강추합니다. 강추. 그러니까 왜냐면요, 보통 이 부자에 관계된 책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이 쓰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도 돈을 안 벌어봤는데 뭐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고, 실제로 돈을 벌어본 사람, 이 사람은 매주액 1조예요. 1년에. 이번에 나스닥이 상장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살아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런 컨셉에서 부의 속성으로 다음 주에 이렇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종 안내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몇 분 말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일 위에 상단에 계시는 우리 김임순 원장님께서 한 말씀 먼저, 오늘 소감이나 이런 내용들 한 말씀. 네, 저도 이 북텔러 몇 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쭉 하다가 지금도 독서 모임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바빠서 이렇게 안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 최병철 원장님의 독서 강의를 안 듣다 보니까 뭔가 빠지는 듯한 해서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작은 도서관을 지금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실 분은 빨리 신청을 하세요. 저희 지금 사무실에 책이 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하실 분들 기증도 하시고,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북텔러가 되셔야 돼요. 우리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 원장님도 저희 작은 도서관 3호점인가? 4, 5점인가? 관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런 북텔링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저희 북텔러 가장 원년 멤버 중에 구미에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조덕순 선생님이세요. 지금 정수도서관이라고, 그 정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아마 호가 정수인가 그럴걸요. 예, 맞나? 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예, 그 도서관에서 지금 저처럼 이 북새통을 독서경영 아카데미를 하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 조덕순 선생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제가 원장님 소개로 상무정수도 시간에서 지금 독서경영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원장님 강의를 한동안 안 들었나? 못 들었나? 어쨌든. 그래서 2기 모집한다 소리 듣고 반가운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냥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는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책임지고 한다는 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쪽이 더 편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고 근데 재밌어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거주하는 곳에 도서관이 다 돼 있어요. 그 도서관에 가셔서 과정을 하나 개설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어느 도서관이라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셔가지고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을 가지고 나눔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다음에 우리 장형영 선생님. 네. 사실 제가 우리 장형영 선생님한테 되게 죄송해요. 왜냐하면 장형영 선생님하고는 제가 면이 없어요. 없는 분인데 그 지인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되신 분인데 이제 제가 한 번도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 이런 걸 한 번도 제가 여쭤보질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찾아뵐 테니까 뵙고 상의를 좀 나눠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는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 요거가 궁금해서 계속 뭐가 나오나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책은 뭐 몰랐던 책이고, 근데 자연에서 강자를 만드는 어떤 그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책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책에서 답이 있다는 것이 귀결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기 과정을 제가 이제 뭐 들었고 2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이 분야가 생소한 분야고 이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도 많은 것을 모르고 정말 그 어떤 그냥 흘려 들어가는 그냥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었던 이 정도밖에 몰랐던 것이 아니야 하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습니다. 미흡했던 것은 사실은 처음 시작하면서는 책을 전부 한 번씩 사보려고 했습니다. 그 책을 듣고 아니면 먼저 좀 읽고서 그러고 들어보고 이런 걸로 접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나태한 면도 있고 또 여건도 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 갖고서 많이 못했는데 2학기 뭐 2기 때는 가급적이면은 중요한 요 정도 책은 좀 갖고 있어도 좋겠다는 책들은 좀 사갖고서 읽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갑자기 얼굴 감추신 분이 많아지셨네. 자, 오늘도 저 모종 팔고 오셨어요, 김은미 선생님? 예,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빠갖고 네. 늦었어요. 예. 네, 한 말씀 하세요. 그 모종을 팔면 모종마다 특성들이 다 있죠. 맞아요. 그 네. 모종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다 틀리고요. 자라는 거 보면 정말로 신기해요. 그리고 물도 똑같이 주지를 않아요. 똑같이 주면은 모종이 다 좀 망가져지고 이런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 늦어서 못 들었는데 너무 아쉽고요. 아까 네트워크의 파워, 금이 그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플랫폼의 비즈니스라는 거,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금에 대해서 좀 평상시에도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금이에 대해서.
그 옛날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옷 좋아하는 사람이 거미가 되어라 해서 거미가 되었다는 신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미만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마침 나와서 그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얼굴 보여주시는 분 우리 김성현 선생님 또 이번에 영상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갑자기 영상 얘기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까먹었습니다, 교수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여기에 제가 독서 이 모임을 왜 가입했냐 그 이유는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뭔가가 필요한데 그 뭔가를 내 마음에 못 채우는데 책을 통해서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내 경험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 독서 모임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을 참여하면서 매번 깨닫는 것은 나에게 하나의 저에게 인사이트가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매 시간대를 그랬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빠서 집에 올 시간 안 되면 카페 들어가 가지고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였는 게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 이것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혹시 모죽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혹시 장거미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깨달았던 게 뭐냐면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2030, 2030년 되면 아프리카의 시대가 온다. 이 생각도 계속 하고 있다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졌는데 또한 2030년 되면은 일본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해가 다시 융기가 될 것이다. 이 주도권이 바뀐다. 아프리카가 주도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주도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독서 모임이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갈급해서 내 마음에 채우려고 왔던 것들이 퍼즐은 아직까지 맞춰지지 않지만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저에게는 참 유익한 시간이고 하나하나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2기뿐만 아니라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수님 이거 제 방송 들을 수 있도록 올려주시잖아요. 저는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몰라서 까먹으면 그거 보고 다시 제가 하거든요. 다시 이제 얻는데 그거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한 말씀 더 하실 분 계시고 우리 김병섭 선생님 사진만 보여주시네. 혹시 계세요? 네, 네. 이동 중이셨구나. 네. 예. 제가 지금 계속 다른 길이라서요. 예. 말씀드리기가 주변이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나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수도 있는데 한 개라도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돈 이야기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